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균형 잡힌 식습관.pdf입니다. 혹시 30대에 이렇게 접어들면서 예전 같지 않네 하는 생각 다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똑같이 먹는 것 같은데 살이 더 찌는 것 같고 피곤함도 쉽게 안 가시고 말이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사실 우리 몸은 되게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가 바로 그 점을 딱 짚어주고 있어요. 단순히 체중 관리 이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30년, 40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식습관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 핵심만 딱 뽑아서 우리 몸이 왜 변하는지 또 거기에 맞춰서 식습관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30세를 기점으로 해서요. 기초대사율 떨어지고 또 근육량 줄고 호르몬도 변화하고 영양소 흡수율까지 이런 눈에 잘 안 띄는 변화들이 스물스물 시작되거든요. 이런 변화를 알아야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오늘 그 핵심 원리랑 실천법 위주로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왜 나이가 들수록 이 식습관이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기초대사율 떨어지는 거야 많이 들어봤는데 근육 감소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기초대사율 감소, 물론 문제죠. 근데 더 주목해야 할 게 근감소증. 그러니까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료 보니까 30세 이후로 매년 한 0.5%에서 1%씩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해요. 매년 1%요? 와, 그럼 10년이면 거의 10%가 그냥 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힘이 좀 약해진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근육은 우리 몸의 뭐랄까 신진대사 엔진 같은 거거든요. 근육량이 줄면 이 엔진 자체가 작아지는 거니까 기초대사율 당연히 더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좀 약해지고요. 심지어 뼈 건강에도 영향도 미칩니다. 그냥 팔다리 가늘어진다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아, 여기에 또 호르몬 변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 줄면서 이게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또 나이 들면 위산 분비도 줄고 그래서 영양소 흡수율까지 떨어지니까 정말 총체적인 변화가 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이 건강 지표에 빨간불이 딱 켜지고 그러다 만성질환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료에서도 그 대사증후군 같은 게 갑자기 뿅 생기는 게 아니라 20대부터 쭉 쌓여온 결과라고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몸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인지하고 식습관을 좀 개선하면 만성질환 오는 걸 막거나 적어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거죠. 희망적인 부분이에요. 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이 줄어드는 신진대사 엔진, 그러니까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 섭취가 핵심이겠네요. 얼마나 또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솔직히 매번 단백질 챙겨 먹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맞아요. 단백질 섭취,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똑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보다 더 의식적으로 챙겨 먹어야 해요. 자료에서 구체적인 양을 제시하긴 하지만 핵심은 충분히 그리고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게 분산 섭취예요. 분산 섭취요? 그건 뭐죠?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게 더 좋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단백질을 흡수해서 쓸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세 끼에 잘 나눠서 꾸준히 공급해 주는 게 근육을 지키고 또 만드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특히 밤새 근육이 좀 분해될 수 있으니까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달걀이라든지 요거트, 두유 같은 거요. 아침에 단백질이라 보통 빵이나 시리얼로 간단히 먹는 경우가 많은데 신경 좀 써야겠네요. 그럼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몸의 그 뼈대 있잖아요. 뼈 건강 얘기를 좀 해볼까요? 나이 들면 골다공증 걱정 이거 안 할 수가 없죠? 네, 뼈 담강도 정말 중요합니다. 뼈는 보통 한 30세 전후로 가장 튼튼해졌다가 그 이후로는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해요.
특히 골다공증은 증상이 거의 없다가 나중에 뼈 부러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용한 도둑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역시 칼슘 섭취가 답이겠네요. 근데 우유 말고도 칼슘 많은 음식이 좀 있을까요? 제가 유제품 소화가 좀 어려워서요. 아, 그럼요. 칼슘이 물론 핵심이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칼슘 섭취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유제품 말고도 뼈채 먹는 생선 있잖아요. 멸치나 뱅어포 같은 거, 그리고 두부, 또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 참깨 이런 데도 칼슘이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색품으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저 칼슘만 많이 먹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비타민 D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 둘은 어떤 관계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일종의 열쇠 역할을 해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몸에서 그걸 제대로 흡수해서 뼈로 보내질 못하는 거죠. 아, 네, 마치 문이 잠겨 있는데 열쇠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아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에 문을 딱 열어주는 거군요. 햇볕쬐면 생긴다고 들었는데 요즘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실내에만 있고. 맞아요. 햇볕 통해서 피부에서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실내 생활 많이 하고 또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니까 현대인들 대부분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해요.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 버섯 같은 데 좀 들어있긴 한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족이 좀 걱정된다면 검사를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 보충제 먹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칼슘이랑 비타민 D는 뼈 건강의 환상의 짝꿍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육이랑 뼈, 다음으로 채소랑 과일, 이건 워낙 많이 들어서.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건가요? 그냥 많이 먹어라. 그 이상의 이유가 좀 궁금해요. 네. 채소, 과일이 중요한 핵심 이유 딱 두 가지를 꼽으려면 바로 항산화랑 면역력이에요. 우리 몸은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게 세포를 늙게 만드는 물질인데 세포에 녹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채소랑 과일에 풍부한 여러 항산화 물질들,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녹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포의 녹을 제거한다. 와,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자료에서 그 컬러풀 식탁, 이걸 강조하던데 색깔별로 효과가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식물의 그 다채로운 색깔들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건데요. 각각 다른 종류의 항산화 물질이자 생리활성물 물질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빨간색 토마토의 리코펜, 보라색 가지의 안토시아닌, 녹색 시금치의 루테인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고 돕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바로 면역력 강화예요. 면역력이요? 채소, 과일이 어떻게 면역력을 높여주죠? 혹시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있다는 거 아셨나요? 네, 정말요. 네. 채소, 과일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속에 사는 좋은 균들,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면역력 강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 건강이 곧 면역력의 기초인 셈이죠. 그 외에도 비타민C나 아연 같은 미네랄도 면역 체계를 잘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고요. 와, 하루에 400g. 그러니까 주먹 크기로 한 5번에서 7번 정도 먹으라는데 솔직히 그만큼 챙겨 먹기가 너무 어려워요. 좀 현실적인 팁 같은 거 없을까요? 매 끼니마다 막 샐러드를 챙겨 먹기 어렵다면 예를 들어 아침에 과일이나 채소를 넣은 스무디 한 잔 마시고 점심 저녁 식사 때 나물 반찬 한두 가지라도 꼭 곁들이는 식으로 시작해 보세요. 간식으로 과자 대신에 방울토마토나 오이, 당근 스틱 같은 거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조리법에 따라서 영양소 흡수율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예를 들면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게 리코펜 흡수에 더 좋고 당근은 기름이랑 같이 볶는 게 베타카로틴 흡수에 좋고 그렇거든요. 샐러드, 나물, 볶음, 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질리지 않고 꾸준히 먹는 비결입니다. 네, 좋은 걸 챙겨 먹는 만큼 줄여야 할 것도 있죠. 한국인 식탁의 영원한 숙제, 나트륨. 국물 없으면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은데 이거 어떡하죠? 아휴,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근데 나트륨 너무 많이 먹는 게 단순히 혈압만 높이는 게 아니라 신장에도 부담을 주고 또 뼈에서 칼슘을 막 빼앗아 가기도 하고 위암 위험까지 높인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거죠.
국이나 찌개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먹는 가공식품, 뭐 빵, 시리얼, 햄 이런 거나 외식 메뉴에 숨어있는 나트륨이 진짜 많다는 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숨어있는 나트륨까지 생각하면 정말 줄이기 막막한데요. 어떤 전략이 좀 있을까요? 갑자기 너무 싱겁게 먹으면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다 마시지 않기, 김치나 젓갈량을 조금씩 조절하기, 소금 대신에 허브나 향신료, 식초 같은 걸로 맛을 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놀랍게도 한 2, 3주 정도만 꾸준히 하면 우리 혀가 싱거운 맛에 적응한다고 하더라고요. 나트륨이랑 같이 항상 문제되는 거 바로 설탕이죠. 특히 음료수나 간식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네, 맞아요. 첨가당 섭취는 비만이나 당뇨병의 아주 주요한 원인 중 하나죠. WHO 공고량이 하루 총 칼로리의 한 5%에서 10% 미만인데 보통 음료수 한 캔만 마셔도 그 양을 훌쩍 넘기기 쉽거든요. 문제는 이런 첨가당이 배는 별로 안 부른데 칼로리만 높다는 거예요. 그럼 단맛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예 끊을 수도 없고. 가장 좋은 건 과일 같은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단맛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단맛 자체에 대한 갈망을 좀 줄이려면 식사를 좀 여유 있게 하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잠 충분히 자는 거 이런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의 강한 단맛 대신에 좀 자연의 맛에 익숙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 이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의외로 잘 지키기 어려운 거. 물 마시기입니다. 얼마나 또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물. 우리 몸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생명의 근원이죠. 영양소 운반하고 노폐물 내보내고 체온 조절하고 모든 과정에 다 관여하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좀 둔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갈증 나기 전에 미리 좀 의식적으로 마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갈증 나기 전에 마셔라. 명심해야겠네요. 그럼 혹시 나 지금 물 부족해 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좀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 변비가 생겼다, 피부가 좀 건조하다, 아니면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좀 진하다, 이런 게 다 수분 부족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심한 갈증이나 어지러움증은 이미 탈수가 꽤 진행됐다는 신호고요. 하루 권장량이 대략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라고 하던데 이것도 뭐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컵을 옆에 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중간중간에 한 잔, 운동 전후, 잠들기 전, 뭐 이런 식으로요. 가장 좋은 건 물론 순수한 물이지만 맹물 마시는 게 좀 힘들면 레몬 조각을 넣거나 카페인 없는 허브티, 보리차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단, 커피나 술, 당분 많은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뺏어가거나 불필요한 칼로리를 더하니까 주의해야 하고요. 물 마시는 습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식사의 시간과 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불규칙한 식사나 야식, 이거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을까요? 우리 몸에는 그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서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에 맞춰서 돌아가거든요.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면 밤사이 분해된 근육 손실을 막기도 어렵고 또 점심때 과식하게 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 먹는 야식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서 잠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화에도 당연히 부담을 주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소식하는 게 좋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대사율이 감소하고 소화 능력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랑 똑같이 먹으면 에너지가 남아돌기 쉽거든요.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필수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면서 총 칼로리만 적절히 줄이는데 오히려 세포 건강이나 수명 연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중요한 건 영양 결핍이 아니라 불필요한 칼로리 제한이라는 점입니다. 적게 먹으면서 만족감을 얻는 방법도 있을까요? 요즘 뭐 간헐적 단식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던데요. 네. 일단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뇌가 배부르다 신호를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거나 단백질 비율을 좀 높이는 것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간헐적 단식은 뭐 잠재적인 이점들이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고 또 장기적인 효과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요. 무리하지 않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정보가 있었네요. 이걸 다 종합해서 실제 식단으로 옮기려면 바쁜 현대인이 실천 가능한 그림을 한번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막막하네요. 하하, 완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핵심 원칙만 기억하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아침은 통곡물빵에 달걀 한두 개, 채소 좀 곁들이고 두유 한 잔. 점심은 현미밥에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꼭 챙기고 나물 반찬 한두 가지 이상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저녁은 탄수화물 양을 조금 줄이고 두부나 콩류, 살코기랑 채소를 좀 넉넉하게 드시고 잠들기 한 3시간 전에는 끝내는 거죠. 간식은 과일 한쪽이나 견과류 한 점 정도. 어떠세요? 그렇게 들으니 좀 해볼 만한 것 같기도 하고 매일 이렇게 챙기기 어렵다면 주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주말에 밥을 미리 좀 지어서 소분해서 얼려두거나 채소를 미리 손질해두거나 간단한 단백질 반찬 같은 거 만들어두면 평일이 훨씬 수월해지죠. 외식할 때도 메뉴 선택에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뭐 튀기거나 볶은 것보다는 굽거나 찐 요리, 크림 소스보다는 토마토 소스, 나물이나 채소가 많이 나오는 메뉴를 고르는 식으로요. 네, 오늘 균형 잡힌 식습관 이 자료를 통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이 왜 중요하며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다채로운 자연 식재료를 충분히 먹고 가공식품이나 첨가물은 좀 줄이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완벽한 식단을 짜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보다는요, 오늘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한 잔 더 마시는 거, 간식으로 과자 대신 과일 선택하는 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30대, 40대는 앞으로의 건강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의 작은 노력이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에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데 좀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식단에서 바로 이것부터 한번 바꿔봐야겠다 하고 딱 떠오르는 것 혹시 있으신가요? 그 작은 결심을 저희가 응원하면서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